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앞서서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 토론화의 관계로 한 5분 정도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IRA의 세부 규정, 그러니까 그 외국 의료 집단 지정 관련해서 그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 한 25%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 의료 집단으로 보겠다라는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그 우리 증시가 어떻게 평가할지가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중국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를 중국이면 한 25% 지분 정도는 사들여야 되는 거라 단기적인 자금 부담이 아니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중국 기업이 발을 못 붙이게 될 거니까 이거를 좀 좋게 평가를 할까가 좀 궁금했는데 오늘 증시로 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거뿐만 아니라 외국 의료 집단 지정뿐만 아니라 그 양극재를 이제 44조 원 정도로 삼성 SDI에 공급하기로 했던 그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15%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좀 의외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0.35%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그 뉴스 오디오가 좀 이상한가요? 예, 좀 오디오 좀 잡아주세요. 예, 저희가 방송을 토론회 방송에서 바로 넘어오다 보니까 약간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는 2.7% 하락을 했고요. LNF는 또 오히려 6.6%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 중국 기업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 예를 들어 분리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 기업하고 직접 경쟁을 하잖아요.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국은 인산철을 만드니까 거기는 약간 좀 차별화가 되는 게 있는데 분리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직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실적이 좀 안 좋았었죠. 근데 여기서 SKI 테크놀로지가 14.5%가 올랐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그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좋게 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 그 수주 관련한 건이 워낙 규모가 크고 그리고 IRA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좀 배터리 공급망, 광물 공급망 중에 중국을 배제하고 좀 구축이 잘 돼 있는 기업이라 그런 포스코 그룹 계열사들이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 외국 의료 집단 지정은 이제 글로벌 배터리 생태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을 갈라서게 되는데 영향을 좀 미칠 거고 지금 사실 그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전기차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은 그 중국의 약간 공급 과잉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중국적 구조조정이 좀 돼야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처럼 이중 가격이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중 가격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중국산 폴리실리콘하고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팔 수 있는 폴리실리콘은 좀 더 비싸고 미국 시장에 못 파는 폴리실리콘은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공급 과잉 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안 사겠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광물과 그렇지 않은 공급망은 좀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LG화학이 떨어진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LG화학만 떨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좀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효과, 그러니까 원래 뉴스하고 주가가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정도를 좀 보고 싶었던 건데 대체로 긍정적이면서 거기에 좀 그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되게
그 제목부터가 저희 직관적이고 딱 와닿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중국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중국 성장 구조 전환 과정과 파급 영향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는데요. 대중 수출액이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으로 11개월 동안을 집계해 보면 1,14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같은 기간 동안 총 수출했던 금액이 5,751억 달러 정도였었기 때문에 중국 비중이 19.8%로 집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낮아진 거냐면 2004년에 19.6% 이후 19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19년 만이면 그러니까 중국이랑 본격적으로 교역을 했던 네, 시점으로 그 시기인데, 돌아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으로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보면은 우리 떠올려 보면 2010년대부터 예. 엄청나게 또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훨씬 이전이 2004년 정도 수준까지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비중을 좀 트랙 레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26.8%로 거의 피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25.1%, 2020년에 25.9%, 2021년에는 25.3% 이렇게만 해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20% 밑에까지 아래로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끝난 뒤 이제 공급망 분리가 굉장히 가속화가 됐잖아요. 그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난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요.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대중 수출 비중은 더 크게 준다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는 중국이 됐건 어느 나라가 됐건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반도체를 중국이 워낙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반도체를 빼고 계산한다라는 것도 조금 네.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이 의존했었던 이 레거시 반도체 비중도 굉장히 컸던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를 포함하면 대중 수출 비중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좀 대중 수출 비중 줄었다는 거는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렇다 치는데, 그럼 이거를 일시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구조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는 좀 어떤 거예요? 사실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앞으로 여기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게 한국은행의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은 그 중국 제조 2025를 목표로 해서 계속 첨단 산업을 키워오려는 그 움직임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섬유, 의류 이런 것들은 중국 내에서도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반대로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쪽들을 많이 늘리는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지금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지적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한 다음에 중국이 이걸 조립해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띄워왔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잘 안 될 수 있고, 예. 그러면 중국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하는 소비재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먼저 첫 번째인데요. 화장품만 떠올려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에는 한국의 화장품을 막 싹쓸이해 갔는데 요즘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대신 한국의 인디 브랜드 중에서도 인기 있는 몇몇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또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료기기 네. 그런 류가 좀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자들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업 구조가 좀 변환돼야 된다는 거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런 것도 지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좀 약간 요 뉴스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리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예. 산업 구조를 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기존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기업들이 좀 일찌감치 이 수단을 강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들여서 한국은행의 지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일찌감치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죠. 네네. 한국은행은 좀 지나고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기업들은 중국에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를 제일 먼저 느끼게 먼저 알겠죠. 되잖아요. 네. 그리고서 이게 뭐 단기의 경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지 판단해가지고 안 되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 한 4, 5년 전 네. 부터 이어지고 있었고 그 부분들은 이제 과거 우리가 아까 20년 전 얘기했었잖아요. 네. 20년 전에 중국의 성장을 등에 업고서 우리가 성장했던 것도 이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다른 경제 구조가 생긴 거였고 그랬죠. 그럼 이번에 다시 경제 구조가 바뀌었을 때는 그 차세대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제가 오늘 한화 관련한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 폴란드에다가 네.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액은 한 26억 달러, 3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 7월에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1차로 지난해 8월에 K9 212대, 천무 11월에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2차 계약은 이제 27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그 방위 산업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나라 방위 산업은 국가 예산을 기준으로 했어요. 네. 나라의 성장률에 그 예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좀 더 나간다 안 나간다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위 산업이 이게 정말 이게 방위의 어떤 성장성을 가진 산업이냐 아니냐 네. 여기서 좀 논란이 좀 있었고 실질적인 의미의 방위 산업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방비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방위 산업 기업들의 성장률을 결정하는 구조였다는 게 과거였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해외에다 뭐 팔 수 있냐 그랬을 때 그것도 아니었는데 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을 빚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조금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또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방위 산업 입장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였고 그래서 사실 그 방위 산업 관련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다가 또 실제 실적 나오면은 또 안 가기도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그 방위 산업 같은 경우도 정말 글로벌 통상 환경 아니면 지경학적인 변화의 어떤 축에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2차 물량을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 모멘텀도 오늘 그 배터리 데이를 열었습니다. 원래 그걸 하던 기업입니까? 하나 모멘텀 그러니까 하나 지주의 모멘텀 부분이 뭐 하는 데냐면은 네. 그 장비 만드는 데예요.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네. 뭐 배터리 장비도 만들고 태양광 장비도 만들고 요런 기업인데 여기가 그 하나가 웬 배터리를 하냐라는 네. 생각이 바로 드실 것 같은데 하나가 배터리 공정 장비를 만들어요. 거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주요 장비 중에 하나는 그 양극재 이게 한번 쫙 바르고 나면은 네. 얘를 구워요. 네. 그 가마에다 굽는데 이거를 소성 공정이라 그러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소성로를 좀 만드는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2025년부터 부분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27년에 1조 4천억, 2030년에 최소 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이익률도 현재 2배 수준인 20%까지 높이겠다는 건데 장비 회사가 장비 회사가 원래 이렇게 이익률이 높습니까? 높다라는 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모멘텀은 차세대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전고체, 건식 극판 공정 장비 같은 차세대 소재 장비 개발에도 좀 나서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변화를 한 거예요. 네.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가 Q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태양광, 패널 장비 같은 거 주로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원래 그 반도체 장비는 원래 했었고요. 네. 근데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장비의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로 배터리 장비 회사로 유명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네.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만들던 회사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약간은 좀 성숙 국면을 좀 넘어서다 보니까 그럼 이제 신성장 모델로서 반도체 배터리 산업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의 한 축인 것 같아서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직접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예전에 배터리 만든다 그랬다가 잘 네.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왜 배터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방위 산업이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데서 쓰는 우주 환경에 맞는 특수 배터리 이런 것들은 수직 계열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검토는 약간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당장 만들어서 팔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이번에는 요즘에 금값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더 관심 많습니까? 네.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 가격으로 지금은 2,100달러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장중 한때 2,100을 뚫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2,150달러 이상까지 높아졌었죠. 자, 거기에다가 비트코인도 41,000달러를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런 자산들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냐 많은 궁금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금값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차트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과 함께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주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84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높이 삐쭉 솟아오른 그 부분이 2,150달러까지 좀 올라갔던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2020년대 말에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2022년 초반에 좀 크게 올라왔었는데 2022년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약간 위기감 때문에 올랐었고 2020년대에는 아무래도 팬데믹 위기 때문에 이제 금값이 안전자산으로 좀 선호되면서 올랐었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최근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좀 지목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달러 약세입니다. 사실 금값과 달러는 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금은 달러로 사잖아요. 달러 표시로 돼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만약에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사실 많은 그 국가들에서 좀 금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달러가 높아지면 달러가 비싸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점도 금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실 금리도 금값과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은 금리가 없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금에 대한 수요가 줄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에는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고금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몰라도 금리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다 보면은 그 세계 중앙은행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거 줄어드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금을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은 그러면 얼마나 더 오를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금은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꽤 가파르게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담으려고 한다는 분석들이 꽤 있습니다. 세계 금협의회에서 최근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전체 중앙은행의 24%가 향후 12개월 내에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뭐 준비 자산으로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 달러 가치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면 한 가지 준비했는데 이건 지난 3분기에 세계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많이 금을 사려고 했는지를 예.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 준 겁니다. 보시면 가장 오른편이 2023년 3분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거의 어느 3분기 때 보아도 금을 매수하는 그 규모가 꽤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12개월 내에 금 매수를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금값의 상승세를 좀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공급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됐을 때는 가파른 상승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 예전에 그 금 트레이딩하는 무역상을 취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하나는 그 중국에서 금을 엄청 산다.
네.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후에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언제 뺏길지 몰라서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좀 금으로 좀 쟁여놓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일으킨 다음에 네. 그 외환 보유고를 대부분 동결을 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달러 사용 못하게 된 거.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거다라는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금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가는 매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달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음.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금의 원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준 레벨은 좀 올라간 것 같다. 금에 대한 수요가요?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실물금에 대한 수요가 좀 이전과 고정 수요가 좀 늘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지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 3세대 실손 손해보험률 160% 넘었다. 이거 얼마 전에 이주호 기자가 한번 지적을 해줬던 얘기인데 네. 그 2019년 135.9%였던 손해율이 2020년 132%로 내려갔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21%뭐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문제가 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3세대 기준이 혹시 백내장인가요? 꼭 박내장으로 기준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조금씩 다른데 이게 4세대가 지금 제일 최신인데 네. 4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험료는 좀 싼데 자기 부담금이 좀 커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가입자가 좀 적어요. 음. 2021년 4반기부터 팔았는데 한 23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3세대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3세대 손해율이 156.6%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3세대 손해율이 160%를 상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하는 얘기 중에 그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이 결국은 다들 아시는 얘기예요. 예. 쉬쉬하면서 하는 네. 얘기. 그 물리치료, 음. 하지정맥류, 그 재판매 가능한 치료 재료,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 병원에서도 대부분 잘 압니다. 네. 이게 뭘로 해야 실손보험으로 해서 되는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저는 정말 조금 더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병원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같이 내죠. 같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네. 보험이 그래서 이른바 도덕적 해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적자폭을 개선하려면 사실상 25% 이게 보험료 조정 최대 한도거든요. 네. 이거를 다 25%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그래도 적자란 얘기네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과잉 진료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자,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과 비교해서도 한 11.8% 늘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구나.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알죠. 그걸 꼭 수치를 봐야 알겠습니까만 한번 수치 보시죠. 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금 20조 원을 넘었다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10월 기준으로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에는 7조 원 수준이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이 되기 직전이었던, 그러니까 2018년이 10조 원대. 그런데 팬데믹 때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올해는 20조 원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근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자, 이 화면을 함께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상품군별로 그럼 무엇이 늘어났는지 온라인 쇼핑이 그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월 수치잖아요. 그래서 10월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임시 공휴일이 꽤 많았습니다. 개천절 임시 공휴일이 있었고요. 한글날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교통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식료품, 이쿠폰 서비스. 음식료품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새벽 배송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겠죠. 이쿠폰이 우리 그 선물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료품을 한번 살펴보면요. 증감률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두 번째로 이 온라인 쇼핑이 많은 품목에 계속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특이했던 게 배달 음식 있잖아요. 이건 음식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 2.6%,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쳐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배달 수수료 비싸다고 배달 음식 좀 안 시켜 먹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시간 다 돼가지고 이건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얘기했던 배달 음식, 네. 우리 서민의 만찬, 치킨도 사치다. 치킨도 사칩니까 이제? 예, 치킨값 3만 원 시대가 노래하자 가정 내 배달 소비량이 1인당 3.29kg에서 올해 3.1kg으로 줄었습니다. 아, 근데 가정 내 간편식 소비량, 네. 치킨 기준입니다. 5.28kg에서 5.49kg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킨을 시켜 먹는 것도 비싸다. 비싸서 가정에서 밀키트로 먹어야 되는 치킨 너마저. 현실입니다. 자, 3프로 뉴스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